안녕하십니까. 서남 조정명입니다. 오늘은 요하문명 이야기 6번째, 요하문명인 홍산문화에서 나온 청동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회에서는 이제 홍산문화에서 출토된 각종 유적들, 특히 이제 원형 3단 제단, 여신상이 나온 여신묘, 적석총, 이와 같은 유적들이 당시 우리 선조였던 배달국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하수연 문화, 그 다음에 하가점, 하청 문화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청동기 유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석기와 금속이 같이 병존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미 그 치우천왕을 이야기할 때 치우천왕이 중국 한족을 때려 부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청동기 유물로, 청동기로 만든 무기로 장착이 돼서 당시에 석기로 대응하던 중국 한족들을 크게 무찔러서 백전백승하는, 그야말로 군사의 신으로 섬겨지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고 말씀드렸죠. 하가점 사청문화에서 주로 나오는 청동기가 바로 속칭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 전역에서도 골고루 출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형 동검이라고 해서 세형 동검도 출토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금입니다. 오늘은 이 청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이 책, 한국의 문화유산 청동기 비밀을 풀다라는 현흥 이완교 씨의 저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현흥 이완교 씨인데, 충남 청량이 고향인 제 친구인 분입니다. 저와 나이도 같고, 이분 댁에 가서 우리 동기들이 같이 음악회도 한 그런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언젠간 제가 이 현흥 이완교 선생의 그 일생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한번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 역사 유물을 재현시킨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크나큰 영광이질지 몰라도 사업상으로는 참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사겠습니까? 이분이 가장 큰 업적 중에 다뉴쉐 문경을 재현을 해냈습니다. 당시에 그 아무도 다뉴쉐 문경을 재현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던 일본 사람들도 한국의 다뉴쉐 문경만큼은 재현을 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마침내 다뉴쉐 문경을 완전 재현해냄으로써 5000년 전의 우리 역사에 우리 선조들의 을을 오늘에 되살린 그야말로 위대한 장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흥 이완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다뉴쉐 문경을 재현해낼 수 있었고 비파형 동검도 재현해낼 수 있었느냐 하면은,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갔더니 이 비파형 동검과 아울러서 그 거푸집, 용범이라고 하는 거푸집이 같이 있더라는 거죠.
장인 정신이 발동이 돼서 이 거푸집을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만지게 해주었는데, 이 만져보니까 매끌매끌한 표면이, 이것은 자기가 느낌의 활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활석이라 하는 게 무슨 돌이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섬돌이라고 했던 암석입니다.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난다 그러죠. 이 현흥 이완규 장인은 고향이 청량이기 때문에, 충청도 청량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에서 아마 어릴 때부터 활석을 많이 만져본 모양입니다. 이 섬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벽이나 돌 같은데 우리가 프르스름한 돌 가지고 글을 쓰면은 마치 분필처럼 하얗게 그림도 그려지고 글자도 새겨지던 바로 그 돌이 활석입니다. 우리는 분필처럼 쓰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잘게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활석 자체가 처음에 나올 때 크게 만들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거푸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밀랍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모래나 또는 흙을 이용한 거푸집을 만들었을 때는 대부분 그 거푸집이 터져버리거나 또는 기포가 생겨서 다뉴시아 문경이나 청동금 재현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현흥 이완규 장인이 개발한 활석 거푸집은 그대로 재현이 가능했고, 그 섬세하고 섬세한 만여 개의 선이 들어가 있는 다뉴시아 문경조차도 이번에 마침내 재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은 옛날에 활석을 이용한 거푸집을 만들어서 다뉴시아 문경이든 청동금이든 만들었고, 현흥 이완규 선생이 그 중국 심양에 심양박물관에 초청을 받아서 그 제염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양박물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심양박물관의 학예사가 이 비파형 동금을 보면서 조선금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선금이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요령 땅에서는, 심양이 요령이잖아요. 요령 땅에서는 땅만 파면 이런 금이 쉽게 나오는데, 이 금은 중국 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첫째, 합금 성분이 다르다. 중국 금은 청동기에 주석이 7 내지 10%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 조선금은 20% 이상이 함유되어 있다. 또 두 번째, 조직 기법도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칼을 만들 경우 손잡이도 주물을 같이 부어서 만드는데, 조선금은 칼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게 되어 있다. 셋째, 크기와 문양도 전혀 다르다. 중국 칼과 창은 조선금보다 크며 모양도 다르다. 조선금은 대단한 칼이다. 양날에 낚시 바늘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서 전쟁에서 싸울 때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갑옷을 찢고 들어가 몸속 깊이 상처를 내거나 몸통을 벨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현흥 이완규 선생이 청동금을, 비파형 동금을 재현해 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주로 무덤에서 비파형 동금이 나온다 해서 이것은 실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 부장품으로 썼다. 아주 고급, 그러니까 부족장급이나 귀족급의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부장품으로 쓴 것이고 장식용이었다 라고 주장했으나, 현흥 장인은 그렇지 않다. 자기가 거푸집에서 열어서 그 청동 비파형 동금을 딱 봤을 때 그야말로 숫돌에 갈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을 살상할 정도로 아주 예리한 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앉아있는 학자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죠.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발굴되는 청동금은 얘가 왜 이러니? 얘가 우리 고향이
흥입니다. 요놈이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면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말이 끊어졌네요. 예. 그래서 이 청동기를 우리가 흔히들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재현을 해낸 장인의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니오시의 문경 같은 아주 세밀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동경조차도 현흥 선생은 이것도 역시 무기의 일종으로 사용되었다. 무슨 이야기냐? 동경으로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햇빛을 반사받아서 동경을 사용한 햇빛을 반사해서 멀리서까지 그 반사의 신호로서 전쟁에도 사용된 것이 이거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지식을 현흥 이완교 선생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중국금과 완전히 다른 심양의 학예사조차도 조선금이라고 별도로 칭하면서 중국 문화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그런 비파형 동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비파형 동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주와 한반도에는 주로 많이 나오지만 중국 황하 밑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분명히 그 만주 지역에 있던 배달국과 우리 한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왕 청동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파형 동금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청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살살해지고 있는데 이제 10월도 끝말에 들어왔습니다. 10월 31일이면 늘 이용의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네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아울러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